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최해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제보 공작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저수지에서 탯줄도 제거하지 않은 영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산모가 출산 직후 아이를 버린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젯밤까지 서울에서 열대야가 26일째 이어져 오늘 밤 최장 열대야 신기록이 유력합니다. 당분간 계속 경신되다 처서인 다음 주 중반에 멈출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안했고 오늘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하겠다며 압박에 나섰죠. 하지만 한 대표는 아직 당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 그래서일까요? 제3자 추천 방식에 더해서 당 안팎의 의견을 반영한 제보 공작 의혹 수사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반발을 고려하면서도 야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승부수로 보입니다. 특검법을 둘러싼 셈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먼저 첫 소식 민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는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당대표 취임 후 2달 동안 뚜렷한 움직임이 없던 한 대표는 오늘 특검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의견까지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제3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한 대표의 특검법 발의를 압박한 직후였습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대표는 민주당이 더욱 위헌적인 특검법안을 제출해놓고 국민의힘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 8일 민주당은 앞서 2차례 폐기된 최해병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추가해 재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제안은 진정성 없는 정쟁용이란 평가가 우세합니다. 어떤 안을 내놓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저희 당의 일종의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듯한 이런 식의 이제 소위 말장난에 저희가 계속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야당 특검안을 고집하던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고 한동훈 대표가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최해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최해병 특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정치부 최도훈이 기자와 뉴스쪽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 기자, 한동훈 대표가 제보 공작 의혹이라는 걸 꺼내들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앞서 보신 최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역 의혹에 이은 또 하나의 의혹인데요. 네. 바로 구명로비 의혹인데요. 이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총선 직후 한 언론을 통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제보자가 있는데 이 인물이 민주당과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여의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특정 언론 사이에 정원 유착 의혹이 파다합니다. 그리고 그 기획의 중심에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변호인인 민주당 정치인이 있다는. 이 제보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은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나 야당 입장은 다르겠는데요. 우선 국민의힘 입장을 보면요. 이 제보자가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로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짜여진 야당발 제보 공작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또 실제로 청문회 기간 민주당 의원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제보자 역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가 민주당 측 인사하고 교감을 하거나 이 내용을 전달하거나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이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달 3일입니다. 그러면 한 대표가 제보 공작 의혹을 지금 이렇게 포함시킨 이유는 뭡니까? 이번 한 대표의 이 역지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지난 총선 기간 야당에서 줄곧 최 해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하자 한 대표 제3자 특검안을 역제안한 바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민주당이 제3자 특검안을 수용할 수 있다면서 공을 여당으로 넘기자 제보 공작 의혹 카드를 꺼내들면서 또다시 역제안한 겁니다. 별도의 특검법을 내겠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부정 여론을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당내 여론을 반영했다는 명분도 있는데 민주당이 쉽게 받을 수 없는 내용인 만큼 특검 이슈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포석도 엿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대체로 말을 아끼면서도요. 한 대표 제안을 완전히 거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한 대표가 특검 논의를 하겠다는 점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의 한 의원은 특검법은 복잡할 게 없다면서 여당이 법안을 내야 논의가 시작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원외 당대표의 한계가 있는 만큼 대야 이슈로 당을 결집하려는 정치행위라고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특검 추진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 대표가 제안하긴 했지만 사실상 원론적인 입장에 불과하고요. 때문에 실제 당론으로 모아져서 법안 발의까지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당론은 여전히 선수사, 후 특검이기 때문입니다. 야권 역시 전국 주도권을 감안하면 여당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대통령실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야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고 발의까지 가긴 쉽지 않은 걸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예,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또 하나 나오고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최도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세 번째 국방부 장관에 내정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 출신인 김 후보자가 최상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 경호와 최상병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대해 즉강 끝을 강조하며 강경 기조를 보여왔죠. 김 후보자는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수단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최상병 사건이 안타깝다면서도 외압 의혹에 대해선 자신과 무관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 경호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암고 학연을 이용해 국방부 장관과 국군 방첩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제2의 하나회를 만들려 한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군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해온 김 후보자는 북핵 위협 감당이 어렵다면 모든 수단은 열려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뻔뻔한 자에게 대통령 경호처장직을 주고 국방부 장관을 시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폭거에 끝도 없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여야가 이번 달 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 방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야당의 거센 반발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딸과 대통령실 주변 인물 등을 간 돈 거래 정황은 나왔었지만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 친문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검찰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융계좌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딸 다혜 씨 가족 사이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지검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계좌 추정용 영장에 기초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국민의힘 측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4년여 만입니다. 검찰은 다혜 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오던 문 전 대통령 부부가 2018년 7월 전 사위 서모 씨가 항공사인 타이 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취업하면서부터 지원을 끊은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 씨의 취업은 타이 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직후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서 씨의 채용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뜬금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있는 이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여서 이건 수사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보기엔 조작입니다. 검찰은 중진공 이사장 임명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전 정권 청와대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하는 한편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표선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 그 여파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잇따르는가 하면 같은 당 내부에서도 너무 과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이 불쾌했다면 유감이라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박 원내대표의 사과도 거짓말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전 의원 사과했습니까? 아니요, 사과 대신요. 아끼고 존경했던 강직한 부하 직원의 믿기지 않는 참담한 죽음에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고 강변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전 의원이 당선권인 5위와 0.02%포인트 차이가 나다 보니 전당대회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치열하긴 한가 봅니다. 정봉주 후보도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서 2위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강성 당원들의 공격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사석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발언한 게 알려진 게 화근이었죠. 네. 애초 사적인 대화로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는데 오늘은 그런 말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후보와 오랫동안 쌓아온 믿음과 애정이 있는데 본인한테 왜 이럴까 섭섭했다는 건데요. 본심은 애정과 충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른바 명파리 척결 공약은 고수했는데요. 누군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 자신이 최고위원이 되면 명파리 척결로 당내 혁신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예,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조민 효과, 잠깐만요. 조국 혁신당의 대표 딸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 왜 나란히 있는 겁니까? 네, 쉽게 잘 매칭되지는 않는 그러니까요. 두 사람이죠. 탈북자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김주애의 잦은 공식 석상 등장을 유사 조민 효과라고 표현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딸을 내세워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완화시켰다면서 김정은도 주애를 내세워 북한 주민들에게 폭군 이미지를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고. 민심 이반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쇼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유사 조민 효과다. 네. 볼에 뽀뽀도 하고 손도 잡고 다니고 네.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약간 그래도 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 또 저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군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평양으로 떠나라. 무슨 영화 제목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국 혁신당 대표를 향해서 한 말인데요.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제 밀정 같은 자들을 요직에 임명한 자가 바로 왕초 밀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귀하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조선 총독부 제10대 총독입니까? 국민의힘은 말이 아니라 배설이라고 쏘아 붙였는데요. 네. 지금이 조선 총독부 치하라고 생각한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만주나 평양으로 떠나라면서 지난 6월 22대 국회 개원 초 조국 혁신당이 국회 본관 사무실 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항의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좋은 방 내놓으라고 떼쓴 건 독립운동이냐고 비꼬았습니다. 오, 조국 혁신당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조국 혁신당은 비판이 아프긴 아팠나 보다라면서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의원들과 대부분의 주요 당직자들은 국내외에서 일제에 맞서 치열한 독립운동을 벌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길 떠나서 독립운동을 했을 것이라고 맞받은 거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표선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난 5월 가혹한 군기 훈련으로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럼 처벌은 금고 5년 이하가 아니라 징역 3년 이상에서 30년 이하로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 첫 재판에서 당시 훈련을 지시했던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학대치사죄를 부인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법원에 호송차가 도착하자 피켓을 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사건 책임을 놓고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중대장 측은 훈련병에게 가군장 상태로 하라고 지시했을 뿐 완전군장 결속은 부중대장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중대장 측은 명령권자인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집행하면서 권한을 상실했다며 책임은 중대장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직권 남용에 따른 가혹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며 모두 부인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박모 훈련병 유가족은 재판부에 엄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참 유족으로서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는 오는 28일에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서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 모두 학대치사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올림픽 이후 작심 비판을 했다가 선수가 너무 돈을 밝히는 거 아니냐 하는 말까지 들은 안세영. 결국 침묵을 깨고 배드민턴을 하지 못하게 될까 무섭지만 불합리한 관습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며 배드민턴 협회와 대표팀의 재차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안세영이 귀국 후 첫 공식 입장을 내놓은 날 배드민턴 협회는 비공개 진상조사위를 열었었는데 문체부가 조사위 구성부터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꼼수 부리지 말라 이거죠.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해보고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귀국 9일 만에 안세영이 내놓은 공식 입장은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배드민턴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든다고 고백하며 불합리한 관습들이 바뀌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세영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을 벌이자는 게 아니라 협회의 상식적인 운영을 바라는 것뿐이라며 변화의 키를 쥔 협회가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안세영이 재차 변화를 촉구한 시각, 배드민턴 협회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지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는데 조사에 출석한 김학균 감독은 안세영과의 불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진상조사위에 협회장 라인에 인물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협회 정관도 어겼고 소극적인 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를 꾸릴 경우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협회 정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체부는 지난 7일 회장이 귀국한 뒤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어제서야 부랴부랴 조사위 구성을 발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기에 두렵지만 나서게 됐다며 재차 변화를 요청한 안세영. 문체부에서 절차 위반 비판까지 받으면서 비공개 회의로 진상조사를 시작한 배드민턴 협회. 양측이 접점을 찾아 파국을 막을지 아니면 지루한 공방전이 펼쳐질지 안세영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저수지에서 태반과 탯줄이 그대로 달린 영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대학 캠퍼스도 있는 곳인데 누가 간극에 여기에 그것도 방금 낳은 아기를 버린 걸까요? 김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의 한 저수지입니다. 소방차가 줄지어 서 있고 소방대원들은 산책로를 분주히 오갑니다. 저수지에 아기 시신이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뭐 때문에 나오셨나 하고 가봤더니 상당히 큰일이더라. 탯줄이 있는 상태로 그냥. 그래서 화장실도 막 경찰이 들락날락 하는데.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이 저수지에서 영아 시신을 인양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발견 당시 아기 시신은 탯줄과 태반이 그대로 달린 상태로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산모가 출산 직후 아이를 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수지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와 대학교 2곳이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과 학생들까지 수사 대상에 올려두고 탐문 수사와 함께 인근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회전형 그거 하나는 아예 정확하게 그쪽을 비추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단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은 30건에 이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서울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남성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어차피 바꿔치기 한 사람도 음주니까 경찰이 신경 쓰지 않겠지 했지만 그래도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40여 개를 분석해 진짜 운전자를 잡아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일 서울 상봉동의 한 도로에서 흰색 승용차가 실선을 넘나들며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대로 1톤 트럭을 들이받고 택시와도 충돌합니다. 검은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운전석에서 나왔는데 진짜 운전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흰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운전석에, 검은색 상의를 입은 남성은 조수석에 탄 모습이 차량 출발 전 CCTV에 담긴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인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 사고 직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당 차량이 동승자의 가족 명의로 돼 있어 보험 처리를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장소 인근에 있던 CCTV 40여 대를 전부 분석한 뒤 실제 운전자인 30대 A씨가 소주 2병을 마셨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의 치밀한 수사에 거짓말이 소용없었던 셈입니다. 차량 내 운전자 바꿔치기로 단속을 회피하려 한 피해자들을 면밀한 CCTV 분석, 블랙박스 영상 확인, 추적 수사를 통해서 혐의를 규명하였.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동승자 B씨를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전원주택만 골라서 금품을 훔친 남성이 있습니다. 인적도 드물고 근처에 CCTV도 없다는 걸 노린 건데 개인이 설치한 CCTV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얼굴도 가리고 모자도 썼지만 한 번 찍힌 이상 경찰을 따돌릴 수는 없었죠. 장덕진 기자입니다. 전원주택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창문을 두드려 내부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더니 드라이버를 꺼내 창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남성은 이런 수법으로 포천과 양주 등 경기 북부를 돌며 빈집을 털었습니다. 범행 장소 인근입니다. 절도 피의자는 이곳처럼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전원주택 5곳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훔친 현금과 귀금속만 2,300만 원이 넘습니다. 남성은 지인의 차를 빌려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했지만 CCTV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런 사람 알면 넌 잘 모르죠. 진짜 외딴 집들 살더라고. 떠문떠문한 집. 특별한 주거지가 없던 남성은 이곳저곳을 떠돌다 모텔에서 검거됐습니다. 그렇게 썼다고 얘기는 하는데 또 확인 중에 있어요. 어디 팔았는지 이런 건 우리가 계속 수사 중에 있고.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이틀 전 새벽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범행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침묵했는데 MBN이 범행 당시 이 여성이 선릉 담장을 넘어 침입하는 장면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선릉 유적지 담장에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이내 담장을 넘어 안쪽으로 사라집니다. 지난 14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선릉 봉분에 구멍을 낸 50대 여성 A씨가 선릉 유적지 경내로 침입하는 모습입니다.
A씨는 범행 장소 인근까지 자신의 차량을 타고 온 뒤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도보 10분 거리의 길가에 차를 대놓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CCTV에 찍힌 차량 번호로 신상이 드러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멍은 왜 내신 거예요? 그 안에 있던 흙도 같이 가져가신 거예요? MBN 취재 결과 A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일신상의 안정 때문에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주장의 신빙성을 따지는 동시에 공범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9개월 전 제주 앞바다에서 온몸에 낚싯줄이 걸린 채 발견됐던 남방 큰 돌고래 종다리가 지금까지도 제대로 구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힘없이 제주 앞바다에 떠있는 종다리의 안타까운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제주 앞바다에 한 돌고래가 기운이 다 빠진 듯 움직임 없이 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온몸에 낚싯줄이 걸린 채 발견됐던 남방 큰 돌고래 종다리의 최근 모습입니다. 지난 1월부터 동물보호단체는 종다리를 구조하려고 총 4차례 배를 띄웠지만 꼬리에 걸린 낚싯줄 일부를 제거하는 데 그쳤습니다. 주둥이 주변에 낚싯줄이 여전해 먹이 활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어제 이뤄진 구조도 실패했습니다. 낡은 깃발을 다룬 그 배가 돌아다니고 앞에 웬 사람이 큰 뜰채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돌고래를 잡으려는 거예요. 잠수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진 종다리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체력도 안 좋은 친구가 계속 그 도망가는 행위를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체력이 더 급격히 나빠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반복되는 구조 작업이 종다리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 종다리를 가두리에 가둬 행동 반경을 좁히게 한 후 구조하는 방식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초장기 열대야입니다. 서울이 26일째 열대야를 이어가면서 118년 만에 최장 기록 경신을 앞두고 있거든요. 오늘 밤만, 그러니까 하룻밤만 더 열대야가 이어지면 지금까지의 기록을 깨게 됩니다. 지난밤 부산은 121년 만에 가장 긴 열대야를 맞았고 제주는 열대야가 한 달도 더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저녁 서울의 한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연결배선 접촉 불량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한밤에도 25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에어컨을 꺼도 괜찮은 날이 따로 없습니다. 낮 기온 34.3도를 기록한 오늘도 서울 도심 곳곳에는 실외기가 열기를 내뿜습니다. 밤낮 없이 에어컨을 켜자 전기 누전 등으로 실외기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커졌습니다. 오늘 서울은 26일 연속 열대야를 맞아 21세기 최악의 더위라는 2018년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최근 기록을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올해 열대야는 서울의 역대 최장 열대야가 됐습니다. 역대 최장 열대야를 앞두고 찾은 청계천엔 밤늦도록 시민들이 북적거렸습니다. 공부하다가 너무 덥고 수능이 91일밖에 안 남은 게 슬퍼서 친구랑 같이 좀 스트레스를 풀려고 나왔어요. 22일째 열대야가 이어진 부산은 오늘 가장 긴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에서 근대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4년 이후 121년 만입니다. 제주는 열대야가 32일째 이어지면서 1923년 관측 이후 역대 5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폭염이 계속되면서 열대야 최장 기록이 곳곳에서 경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로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서쪽 지역과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기상청은 오는 22일 여름의 끝과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처서쯤 돼서야 열대야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열대야와 함께 여름철 건강에 중요한 요소로 수면 관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가 높아지고 습도가 높아지면 땀 건조 속도가 느려져서 수면의 질을 방해하거든요.
한번 잘 못 자기 시작하면 불면증으로 번질 수 있는데 길어지면 성인병과 암, 뇌질환 위험도 커집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열대야로 번번이 잠에서 깬 20대 남성. 결국 불면증이 생겨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두 번씩 이제 더운 날씨 때문에 좀 깬 경험이 있는데 그 이후로 또 잠도 잘 못 들고 7월쯤부터 이렇게 됐고 사실 이제 한 달 좀 넘게. 열대야는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이 잠에 들려면 체온이 낮아져야 하는데 날씨가 더운 데다 습도가 높아 땀이 마르지 않아 체온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숙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면서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문제는 열대야로 시작한 불면증이 만성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격이 예민하거나 과거 불면증을 앓았다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불면증에 조금 취약한 어떤 캐릭터 또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분들이 어떤 이벤트나 환경적인 요건에 의해서 잠을 못 자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면 장애가 길어지면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갑상선 질환, 당뇨병 등 내분비계 질환과 고혈압, 부정맥 등 심혈관 질환, 장기적으로는 암과 뇌질환 발생 위험까지 높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으로 인한 수분 손실이 더해져 혈당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멜라토닌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를 낮추고 적절히 어두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잠들기 전 음주와 야식, 스마트폰과 TV 시청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얼마 전 집중호우로 압록강이 범람해 북한의 피해가 컸죠. 어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으로 부른 수재민들을 직접 맞이하며 아이들을 껴안고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민심 이반을 걱정한 김정은이 재난을 기회로 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린아이의 뺨을 어루만지고 북한 주민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쌀밥과 고깃국, 빵과 우유 등이 차려진 식당에서 아이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둘러봅니다. 북한 당국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수해 지역 주민 13,000여 명을 평양으로 불렀습니다. 수재민들은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국제 행사 때 사용됐던 4.25 여관 등 평양의 임시거처에서 생활합니다. 김 위원장은 수재민들에게 이번 재난은 지방 개화의 분수령이라며 지방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지역들을 복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농촌의 도시화, 현대화, 문명화 실현의 번복이 교과서적인 실체로 만들자고 하며 김 위원장이 애민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위기 관리 리더십이랄까요? 자신이 얼마나 수해를 당한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을 한지 자신의 어떤 사상과 연계시켜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 김 위원장이 수해 현장을 찾거나 간부들을 해임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노동력에만 의존한 수해 복구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에서 물러난 이후 처음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유세에 함께했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차기 집권 이후에 국정구상으로 알려졌던 비밀문서 작성에 트럼프가 관여됐다는 몰래 카메라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신과 무관하다며 부인해왔거든요. 워싱턴에서 최정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 이후 해리스 부통령의 손을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사실상 첫 공동 유세로 서로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The next step, thank you, Joe, forward in our fight.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끝내주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지켜세우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거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The guy we're running against, what's his name? Donald Dump or Donald whatever.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 반격에 나서며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를 망쳤고
해리스가 이기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She destroys everything she touches, and if she wins, your finances and your country will never recover. You're never going to recover. 이런 가운데 강경우파인 러셀 바우트 전 백악관 예산실장이 트럼프가 승리하면 실행할 비밀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몰래카메라가 공개됐습니다. 한편 오는 9월 10일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토론에 이어 10월 1일에는 월즈와 벤스의 이른바 흑수저 빅매치인 부통령 후보 토론도 성사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다음 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대관식을 마치고 공식 대통령 후보로서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을 비롯해 미국 셀럽들은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데 거침이 없죠. 대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자 팝스타 비욘세부터 프로레슬러 헐크 호건까지 유명인들의 지지 표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입장과 함께 팝스타 비욘세의 노래 프리덤이 울려 퍼집니다. 자신의 곡을 선거운동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지 의사를 드러냅니다. 영국 팝스타 찰리 XCX는 카멜라는 브렛이라는 게시물 공유로 지지를 표했습니다. 악동을 뜻하는 브렛은 찰리 XCX의 앨범 제목으로 미국 젊은 층에게 최고 인기입니다. It was a tremendous gift for the Harris campaign. Charlie XCX saying Kamala is brat on social media birthed, 10,000 TikTok videos seemingly almost instantly. 조지 클루니, 제니퍼 애니스톤 등의 헐리우드 스타들도 해리스에게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현장에서 셀린 디온의 대표곡 My Heart Will Go On을 틀었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셀린 디온 측은 무단 사용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진심으로 그 노래를 이라고 덧붙여 배침몰 사고를 다룬 영화 타이타닉 주제곡 사용을 비꼬았습니다. 대신 트럼프는 파이터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Enough was enough, and I said, let Trumpomania run wild, brother. Let Trumpomania rule again. Let Trumpomania make America great again. 래퍼 앰버 로즈와 컨트리 가수 리 그린우드 등도 트럼프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유명인의 지지가 영향력은 상당하지만 당선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은 스칼렛 요한슨과 제니퍼 로페즈 등 톱스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셀럽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태국의 새 총리로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이 선출됐습니다. 역대 최연소이기도 하지만 부녀가 총리가 된 것도 처음입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연립정부인 푸아타이당의 대표 패통탄이 하원 총리 선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패통탄은 이틀 전 헌법재판소 해임 결정으로 물러난 세타타위신 총리에 이어 제31대 태국 총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패통탄은 2006년 쿠데타로 축출돼 망명했다 지난해 귀국한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입니다. 왕실이 승인하면 37세 최연소 총리이자 고모 잉락에 이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됩니다. 정계 입문 3년 만에 총리가 됐는데 이는 서민 정책으로 압도적 인기를 누렸던 아버지 탁신 전 총리 후광덕입니다. 탁신 가문에서 3명의 총리가 배출된 가운데 아버지가 막내딸을 총리로 앉히고 상황 노릇을 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ในฐานะของคุณพ่อนะคะแล้วก็คุณพ่อผู้มีประสบการณ์เป็นนายกมาก่อนนะคะก็แน่นอนให้คำปรึกษาอยู่แล้วอิงเคยสัมภาษณ์ไปทุกครั้งนะคะนักข่าวก็คงจำได้แหละว่าเราให้คำปรึกษากันทุกเรื่องอยู่แล้วถามว่าใกล้ชิดกว่านี้ไหมก็ไม่ค่ะเท่าเดิมเพราะใกล้มากอยู่แล้วค่ะ 아버지와 고모 모두 군부 세력과의 갈등으로 물러난 만큼 패통탄 신임 총리의 성패는 군부와의 관계 설정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일본은 잇따른 태풍으로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엔 남쪽에서 발달한 7호 태풍이 근접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신칸센과 항공편 등은 이미 대거 취소됐는데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폭우로 도로에서 하수가 역류하고 바다 위 신사는 이미 아래 부분이 잠겨 예전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일본 치바현과 이바라키현 등이 7호 태풍 안필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ご覧いただいているのは東京渋谷の現在の様子です。台風は今夜関東に最も接近する見込みです。 며칠 전 열도를 관통했던 5호 태풍과 달리 7호 태풍은 오늘 저녁 9시쯤 가장 근접하고 내일 아침에는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대 순간 풍속 45에서 60m, 강수량은 200에서 300mm인 강한 태풍인 만큼 일본 관동 지역은 벌써부터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관동과 동북 지역 일부 신칸센은 운행 숫자를 줄이거나 아예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심지어 항공편은 수백 편이 결항됐습니다. 北海道です。2時の便だったのをこの9時の便に変更しました。 정전이 되고 항공기가 결항됐다거나 결항이 돼서 당황스럽다는 일본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의 SNS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등 일본 항공편은 태풍이 지나가고 내일 오전 이후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응급실이 아예 일주일간 문을 닫는 등 지방병원에선 응급의학과 의사가 부족해 응급실이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수개월 동안 버틴 전문의들조차 이젠 못 버티고 사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응급실에 가도 환자만 있고 의사는 없는 병원이 태반입니다. 전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센터입니다. 의료 공백의 여파는 응급실 환자들에게 직격탄이 됐습니다. 의사 부족 탓에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교수님이 판단을 빨리 내려주셔서 추후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야 할지를 아는데 그걸 판단을 해주실 분이 없으셔가지고 기다를 못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암 환자는 당장 치료가 시급한 상황인데도 응급실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오늘 줄을 세가지고 또 헬스시 응급실로 왔는데 환자들만 있죠. 의사 선생님 없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살지 뭐. 전체 사직 전문의 가운데 응급의학과 비율은 지난달의 경우 1년 전과 비교해 6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련병원은 전공의 500명이 빠져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 보니 남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이탈로 이어진 겁니다. 실제로 충북대병원과 속초의료원 응급실은 파행 운영 중인데 이런 상황이 다른 병원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달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이 오늘 마감됐지만 지원자 수는 미미합니다. 복귀를 결심했다가도 온라인상의 신상털기식 명단 공개가 잇따르면서 포기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수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응급실 진료에 큰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중증 환자들이 느끼는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의대 증원 청문회에서는 여야 모두 정부를 향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것은 물론 의대 증원 결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 때문입니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파기한 걸 두고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다루는 청문회는 시작부터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의 회의록 요구에 회의록을 제출하겠다고 했던 정부가 뒤늦게 파기했다고 시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마치고 나서 바로 파기했다는 말씀이세요? 3월 15일부터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 줄듯 말듯 하시다가 왜 국회를 그렇게 조롱하고 우롱하십니까? 본격 질의가 시작된 뒤 민주당은 졸속 증원이라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2,000명의 정원이 닷새 만에 32개 대학에 배정된 것은 물론
지역별 균형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날림 배정이고 우리 왜 순살 아파트 얘기하잖아요. 이건 순살 의대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고려해서 배정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문제 삼았습니다. 현장에서는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의 공백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좀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 아무리 정원을 늘려봐야 이 교수들이 다 사직을 해버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가운데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던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2,000명으로 이미 확정된 사실도 공개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8% 넘게 떨어진 블랙 먼데이가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가 사라지면서 코스피도 다시 2,700선 턱 밑까지 반등했거든요.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기범 기자입니다. 지난 5일 8%가 넘는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2,44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어느덧 2,700선 턱 밑까지 반등했습니다. 떠났던 외국인이 1조 2천억 원어치 넘게 사들이며 42일 만에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삼성전자는 8만 전자에 복귀했고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등도 5%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개인은 대폭락 당시 저점에 샀던 주식의 차익 실현에 나서며 1조 4천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폭락했을 때는 정말 눈앞이 암담했는데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떨어졌을 때 사야 된다 이런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믿고 조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계속 상승장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읽힙니다. 잭슨 미팅도 있고 한국 금통위도 있고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고 변동성 등락이 있을 때 좀 사는 게 맞겠다. 롤러코스터 장세 속에 개미 투자자들의 단타 매매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정부가 지난주에 88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좋은 집이 나오니 급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려라는 의도로 공급 대책을 내놨겠지만 사실 이 집들이 공급되려면 10년은 걸리죠. 오히려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주변 아파트값이 들썩였고 일각에선 너무 올랐나 주춤하는 모습까지도 감지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달 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9억 3,500만 원에 거래돼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이곳 성동구 아파트 값은 한 주 만에 0.63% 오르며 서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2013년 이후 약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공급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가 해제돼 지역개발 가능성이 커지는 서울 강동구와 경기 하남시에는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변화가 조금 늘었어요. 강동구가 우리 물건이가 거기는 8월 8일 끝나니까 변화가 오긴 오더라고요. 다만 일부 지역에선 단기에 치솟은 집값에 주춤하는 모습도 감지됩니다. 지금 비수기 철인데도 불구하고 매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을에 주택시장은 강보합세 내지는 상승을 계속. 조금 더 기다리면 입지가 좋은 곳에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정부 메시지가 시장에서는 10년 뒤 먼 얘기로 받아들여지면서 집값 상승세를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오는 11월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해당하는 3만 9천 가구가 먼저 발표됩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이 잠시 이주할 곳이 필요한데 정부는 사용하지 않은 유휴지를 활용해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 후 이주를 하려면 지금 당장 짓기 시작해야 하는데 말이죠. 최은영 기자입니다. 1기 신도시 5곳 중 한 곳인 부천 중동입니다. 다음 달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신청 마감을 앞두고 기대감에 들뜬 분위기입니다. 정식 동의서
받고 있고요. 마을 주민들도 긍정적으로 협조해주고 있고요. 너무 다들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분당과 일산도 선도지구 지정을 목표로 신청 준비에 분주합니다. 선도지구 지정해서 이제 빨리 재건축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면 또 언제 될지 알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봄 앞부터 뽑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문제는 대규모 재건축인 만큼 이주 대책입니다. 최대 3만 9천 가구가 2027년부터 이주를 시작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유휴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뒤 사용 후 분양하거나 영구 임대를 초고층으로 재건축해 활용하기로 했지만 지금 당장 지어도 빠듯한 일정입니다. 지자체별로도 방법을 찾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유휴부지가 크게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부분인 거고, 저희 3기 신도시라든지 저희 구시가 어쨌든 정비하는 부분들, 이주 수요를 어쨌든 흡수할 수 있는 부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는 계획도 차별 논란이 일고 있어 1기 신도시 재건축 자체가 삐걱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전기차 공포증이 확산하자 완성차와 배터리 업계가 고객을 안심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상 점검을 해주고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는 즉시 차주에게 알람을 보내는 시스템을 선보이고 압력이나 충격에 강한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기차를 들어올린 뒤 배터리가 있는 바닥면을 살펴봅니다. 화재 위험 요소가 있는지 세심히 검사하고 있는 겁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이처럼 무상 점검을 제공하고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며 공포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배터리 화재 예방 시스템도 재빠르게 적용했습니다. 낮은 단계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BMS를 선보인 건데 과열, 미세 단락 등을 탐지해 차주에게 문자로 보고해주고 이상 징후가 심각하면 충전을 강제로 멈춥니다. BMS가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성과를 내자 다른 업체들도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잡아낼 수 없는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AI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기차 수요 부진에 연이은 화재로 설상가상에 처한 배터리 업체는 안전성을 높이는 대책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화재가 반복되는 NCM 배터리 대신 주행거리는 짧아도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LFP 배터리를 대안으로 고려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내부를 액체보다는 불에 잘 타지 않는 고체로 채우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은 한 번뿐이니 과감한 소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것만 사는 실속 소비를 하시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쓰고 살자는 욜로에서 필요한 것만 사고 살자는 요노로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업계도 이들을 겨냥한 상품을 내놓고 있고요.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곳곳에 1,000원이란 광고가 내걸렸습니다. 과자부터 음료수, 칼국수까지 단돈 1,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한 봉지 1,000원인데 네네. 얼마나 잘 팔려요? 까는 대로 거의 다 나가고요. 하루에 한 3번 정도 진열하는 편이에요. 한 제과업체는 인기 스낵 7종의 용량을 줄여 1,000원에 맞춘 1,000원 스낵을 선보였습니다. 1g당 가격은 똑같은데 소비자들이 스낵을 부담 없이 집어들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요새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저렴한 상품에 눈이 가는데 과자가 1,000원이다 보니까 눈길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달 초 한 마트가 선보인 한 캔에 1,000원짜리 맥주 7만 캔은 사흘 만에 품절돼 가성비 열풍을 입증했습니다. 편의점에는 1,000원짜리 두부가 등장했습니다. 또 가격을 절반으로 내린 스트링 치즈까지 지갑이 얇아진 고객을 정면 겨냥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고객들의 알뜰 소비를 돕기 위해 초특가 득템 시리즈의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며 과감하게 소비하던 욜로 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사는 요노 트렌드가 주목받자 유통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CNN은 욜로 경제가 요노 경제를 만났다. 쇼핑객을 매장으로 다시 유인하려고 가격을 낮추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실속 소비는 세계적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이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분담금을 덜 내고 기술도 덜 받겠다는 제안을 결국 우리가 수용한 건데 사실 인도네시아 직원이 기술을 이미 빼돌렸다는 의혹도 키 크기에 돈은 돈대로 깎아주고 기술은 기술대로 다 뺏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부담이 커진 만큼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도 물론 있고요.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을 위해 내는 분담금이 기존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추진위를 열고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개발 재원이 부족해진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지와 양국의 협력 관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KF-21의 개발비는 약 8조 1천억 원으로 우리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각각 60%와 20%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20% 지분 1조 6천억 원을 인도네시아가 분담하기로 했지만 이 중 1조 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정부와 카이가 공동으로 부족한 재원을 메울 계획인 가운데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에 제공될 기술도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분담금을 감안한 예산 설정으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사업 책정액이 부족해질 경우는요, 개발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연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방사청은 8조 1천억 원으로 책정됐던 개발비가 연구과정 중 7조 6천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실제 충당해야 할 분담금은 5천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명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제 프로야구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KBO 9번째이자 역대 최연소 최소 경기 30홈런 30도루를 달성했죠. 만 20살 프로야구 역사를 다시 쓰는 현재 진행형 전설 김도영 선수를 신현미 기자가 만났습니다. 힘차게 때려낸 공이 고척돔의 가운데 담장을 넘는 순간 KBO 최연소 30홈런 30도루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리틀쿠바 박재홍부터 적토마 이병규까지 내로라 할 전설들도 그 나이엔 못했던 일을 20살의 김도영이 해냈습니다. 한국에서 이름을 날리셨던 분이시니까 그래도 저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들고 조금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요. 160km의 광속구를 던지는 문동주를 제치고 기아의 1차 지명을 받으며 제2의 이종범으로 지목되더니 프로 3시즌 만에 제1의 김도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기특한 후배에게 물세례부터 케이크 투척까지 격한 축하를 보낸 선배들. 성범 선배님 축하가 되게 기억에 남고 피부가 너무 예민하지만 그래도 그 하루만큼은 예민한 거 없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기아 팬들도 다시 한번 김도영에게 너 때문에 산다며 환호를 보냈고 30번째 홈런볼을 습득한 기아 팬은 흔쾌히 공을 구단에 돌려주며 무한한 애정을 뽐냈습니다. 되게 소소한 부탁을 했다고 들었는데 더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로또 맞을 것만큼 행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잘하겠고. 김도영의 시선은 이제 40홈런 40도루를 바라봅니다. 팀 성적에 집중하겠다는 각오지만 정규 시즌이 30경기 넘게 남은 만큼 또 하나의 역사가 쓰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미 리그 MVP를 예약했다는 평가를 받는 김도영. 기아를 7년 만의 한국 시리즈 왕좌에 올려놓고 지금은 도영 시대임을 선언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무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후텁지근했던 서울은 26일째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역대 가장 긴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뙤약볕이 내리쬐겠고 한낮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올라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또 내륙 지역으로는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정도입니다. 이 소나기가 한 번 내릴 때 시간당 30mm 이상씩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계곡이나 하천으로의 접근은 피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해안가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5도, 대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 기온도 전주와 부산이 33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절기 처서가 있는 다음 주에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